투자는 IQ 테스트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굿나잇 책방입니다. 오늘은 모건 하우젤의 돈의 심리학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하우젤은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로 10년 넘게 금융과 투자에 대한 글을 써왔으며 현재 미국 최고의 경제 매거진이자 팟캐스트 오틀리프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돈의 기술적 측면보다 심리적 편견을 이해하고 해결함으로써 더 나은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관점과 태도로 부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돈은 사방에 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돈을 생각하는 방식은 누구나 조금씩 다르다. 돈은 리스크나 신뢰, 행복처럼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준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돈보다 더 강력한 확대경을 제공하는 것은 없다. 금융위기에 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글을 쓰면 쓸수록 나는 금융위기가 금융이라는 렌즈가 아닌 심리학과 역사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 더 잘 이해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왜 빚에 허덕이는지를 이해하려면 이자율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불안, 낙천주의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왜 약세장 바닥에서 자산을 팔아버리는지 이해하려면 미래의 기대 수익 계산법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지켜보아야 한다. 나의 투자가 우리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그 고통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볼테르의 다음 말을 좋아한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이는 돈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페라리가 주는 역설. 내가 주차대행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일이다. 주차대행 서비스를 직접 해보니 좋은 점이 있었다. 근사한 차들을 운전해 볼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이었다. 호텔 손님들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온갖 귀족적인 자동차를 타고 온다. 당시 나는 그런 차를 갖는 게 꿈이었다. 고급차는 내가 성공했다는 강력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똑똑해. 나는 부자야. 나는 고상한 취향을 가졌어.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날 봐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차를 볼 때 운전자를 쳐다본 적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근사한 차를 모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저 차 모는 사람 멋진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 차가 내 거라면 사람들이 내가 멋지다고 생각할 텐데 라고 상상한다. 무의식적으로든 아니든 그렇게 생각한다. 참으로 모순적이다. 사람들은 불을 통해 내게 호감을 가지라고 나를 우러러보라고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남들은 당신을 보고 감탄하는 과정을 건너뛴다. 부가 우러러볼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호감을 얻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벤치마크로 당신의 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존경과 칭찬이 목표라면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배기량이 큰 차보다 겸손, 친절, 공감이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뭐 저축을 하라고? 부의 가치는 상대적이다. 당신과 나의 순자산이 똑같다고 해보자.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투자를 더 잘한다고 하자. 나의 연간 수익률은 8%인데 당신의 연간 수익률은 12%다. 그러나 나는 돈 문제에 있어서 당신보다 더 효율적이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규모는 자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빠르게 규모가 커지는 데 반해 나는 그 반만큼의 돈만 있어도 만족한다고 치자. 투자를 더 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보다 형편이 더 좋다. 투자 수익률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투자로부터 더 큰 혜택을 얻는다. 소득도 마찬가지다. 더 적은 돈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격차가 만들어진다. 이는 월급이 커져서 생기는 격차와 비슷하다. 하지만 더 쉽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저축률이 높다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지출이 적다는 뜻이다. 지출이 적다는 것은 저축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저축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저축을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의 격차라고 정의해보라. 그러면 꽤 높은 소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왜 그처럼 저축을 적게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나의 공작 기태를 끝까지 늘려서 역시나 똑같이 하고 있는 남들과 보조를 맞추고 싶은 본능과 매일매일 투쟁하는 것과 같다. 재무 상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반드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들 중에는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생각보다 우리 손에 달려있다. 저축은 돈을 덜 쓰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욕망을 줄이면 돈도 덜 쓸 수 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덜 쓰면 욕망도 줄어든다. 여러 번 언급했듯 돈은 금융보다 심리와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집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새 자동차를 사려고 은퇴에 대비하려고 저축을 한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구입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저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저축 그 자체를 위해 저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모두가 그래야 한다. 구체적 목표를 위해서만 저축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나 합당한 얘기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 저축은 최악의 순간 우리를 기절초풍하게 만들 수 있는 불가피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다. 은행에 있는 현금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든다. 은행에 있는 현금은 우리가 커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일찍 은퇴하고 싶을 때, 어떤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때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는 인생에 있어 대단한 혜택이다. 어쩌면 은행에 있는 이자율 0%짜리 저축은 엄청난 혜택을 줄지 모른다. 저축이 있다면 월급은 적지만 내가 바라는 더 큰 목적이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저축이 있다면 간절한 순간 갑자기 찾아온 절호의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남과 나를 구분짓는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 지능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능력이 자동화된 세상에서 경쟁 우위는 복잡한 소프트 스킬 쪽으로 기운다.
소통 능력, 공감, 그리고 유연성 같은 것 말이다. 유연성이 있다면 커리어에서도 투자에서도 좋은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필요할 때 새로운 능력을 배울 수 있는 확률도 높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줄 아는 경쟁자를 급히 뒤쫓아야 한다는 압박도 덜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열정을 가진 일, 나에게 꼭 맞는 일을 나만의 속도에 맞춰 찾을 수 있는 여유가 더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일상을 찾을 수도 있고, 더 느리게 살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가정들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능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우위가 아닌 세상에서 당신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몇 안 되는 능력이다.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더 많이 갖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화폐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야만 한다.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당신은 투자에 있어 안전지향적인가, 위험 선호형인가? 사람에 따라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2006년 2명의 경제학자가 50년간의 미국 소비자 금융 실태 조사 결과를 파고들었다. 미국인들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였다. 이론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에 따라, 그리고 해당 시점에 이용 가능한 투자 옵션의 성격에 따라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두 경제학자가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사람들의 투자 의사결정은 본인 세대의 경험, 특히 성인기 초기의 경험에 크게 좌우되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성장한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성장한 사람에 비해 인생 후반에 가서도 채권에 크게 투자하지 않았다. 우연히도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 성장한 사람은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성장한 사람에 비해 인생 후반에 가서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했다. 두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개별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는 개인의 경험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능도 교육도 세상 경험도 아니었다. 순전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우연에 좌우된 것이다. 돈을 경험하는 방식의 차이는 작지 않다. 이는 우리 생각에 아주 비슷할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식을 예로 들어보자.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10대와 20대를 지나는 동안 S&P 500 지수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거의 10배가 뛰었다. 놀랄만한 수익률이다.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10대와 20대 기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시장이 말 그대로 지지부진이었다. 태어난 해에 따라 나뉘는 이 두 집단은 주식시장의 원리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해도 마찬가지다. 1960년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10대와 20대를 거치는 동안 물가가 3배 이상 뛰었다. 엄청난 상승이다. 주유소 앞에 늘어선 차량 행렬과 월급을 받는 줄이 이전보다 훨씬 짧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1990년에 태어났다면 평생 물가 상승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이 남은 평생 인플레이션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졌을 리는 만무할 것이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돈에 대해서도 말이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다음 4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하나, 얼마나 더 벌고 싶은가?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골대, 즉 목표를 세우는 것. 이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결과와 함께 기대치가 상승한다면 아무 논리도 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분투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도 느낌은 같을 것이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성을 얻고 싶은 바람이 만족보다 야망을 더 빨리 키운다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그 경우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골대는 2걸음 멀어진다. 그러다 나 자신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걸 따라잡을 길은 점점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밖에 없다. 현대 자본주의는 2가지를 좋아한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아마 2가지는 서로 함께 갈 것이다. 또래들을 넘어서고 싶은 마음은 더 힘들게 노력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은 아무 재미가 없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것이 행복이다. 2.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연봉 50만 달러를 받는 신인 야구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무슨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는 부자다. 그런데 그가 뛰는 팀에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 마이크 트라우트가 있다고 해보자. 트라우트는 12년간 4억 3천만 달러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트라우트와 비교를 하는 순간 이 신인 선수는 파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소 7억 7천만 달러를 버는 최고 순위에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을 의식할 것이다. 버핏의 개인 재산은 2018년에 35억 달러가 늘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그 천장은 너무 높아서 사실상 아무도 닿을 수 없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처음부터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게 주변 사람들보다 적더라도 말이다. 셋,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충분하다는 개념이 보수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마치 기회와 잠재력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반대로 했다가는, 즉, 더 많은 것을 향한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계속 느꼈다가는 후회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내가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아플 때까지 먹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시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맛있는 식사보다도 구토할 때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논리를 비즈니스와 투자에 대입하진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산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멈춘다. 뭐가 되었든 잠재적 1달러를 거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넷,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잠재적 이익이 있더라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는 것도 있다. 명성이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자유와 독립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가족과 친구는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날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일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행복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이것들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리스크를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이다. 내가 충분히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 버핏이 그렇게 큰 재산을 모은 성공의 진짜 열쇠는 그가 무려 75년 동안 경이로운 투자자였다는 점이다. 버핏이 진지하게 투자를 시작한 것은 10살 때였다. 만약 그가 30대에 투자를 시작해 60대에 은퇴했다면 그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사실상 워런 버핏의 경제적 성공은 모두 사춘기 시절에 쌓았던 금전적 바탕과 노년기까지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은 덕분이다. 그의 재주는 투자였지만 그의 비밀은 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원리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성공을 유지한 사람들은 최고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꾸준한 투자율을 보였다.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자본주의는 녹록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전혀 다른 별개이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것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돈을 잃지 않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재주를 요한다. 겸손해야 하고 또한 돈을 벌 때만큼이나 빨리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번 돈의 적어도 일부는 행운의 덕이므로 과거의 성공을 되풀이할 거라 믿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투자든 커리어든 사업이든 상관없이 생존이 여러분의 전략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 워런 버핏이 어떻게 그런 투자 수익률을 거두었는지 알아내려고 밤낮으로 매달릴 수도 있다. 그가 어떻게 최고의 기업가, 가장 값싼 주식과 최고의 매니저들을 찾아냈는지 연구할 수도 있다. 이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보다 덜 어려우면서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 있다. 버핏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주목하는 것이다. 그는 빛에 흥분하지 않았다. 그는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파는 일 없이 14번의 경기 침체를 견뎠고 살아남았다. 그는 자신의 사업적 명성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는 한 가지 전략, 한 가지 세계관,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트렌드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남의 돈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녹초로 만들거나 중도 포기하거나 은퇴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았다. 생존이 그의 장수 비결이다. 장수, 10살 때부터 최소한 89까지 꾸준히 투자한 것은 복리의 기적을 일으킨다. 바로 이것이 그의 성공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복리의 원리는 큰 수익률에 의존하지 않는다. 특히나 대혼돈의 시기에 그저 썩 괜찮은 수익률이 중단 없이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되기만 하면 결국에 승리할 것이다.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및 몇 가지. 이 부분은 이 책의 총정리 부분입니다.
실천 가능한 교훈. 1.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일이 잘못될 때는 용서와 연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행운과 리스크의 힘을 존중한다면 실제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에 초점을 맞출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올바른 롤 모델을 찾을 확률도 커질 것이다. 2. 자존심은 줄이고 부는 늘려라. 저축이란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에 생긴 틈이고, 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에 더 많은 것 혹은 더 많은 옵션을 갖기 위해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가 만들어진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덮어두지 않으면 부는 절대로 쌓이지 않을 것이다. 3. 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해라.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밤잠을 설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최고 수익률을 노려야 한다거나 소득의 몇 %를 저축하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어떤 사람은 최고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 잘 자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투자해야만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 그러나 이게 내가 밤에 잘 자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기준은 모든 금융 의사결정에서 누구에게나 최고의 이정표다. 4.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라. 더 나은 투자자가 되고 싶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시간 보는 눈을 넓히는 것이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시간이다. 시간은 작은 것을 크게 키우고 큰 실수를 약화시킨다. 시간이 행운과 리스크를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기다린 사람에게 그 가까운 곳까지 결과를 밀어줄 수는 있다. 5.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라. 많은 것이 잘못되더라도 개의치 마라. 절반을 들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왜냐하면 소수의 작은 것들이 다수의 결과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투자나 비즈니스에서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어도 편하게 생각해야 한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는 개별 투자를 보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야 한다. 투자의 많은 부분이 형편없더라도 몇 개만 뛰어나면 괜찮다. 보통은 이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다. 개별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잘한 것은 실제보다 더 멋있게 보이고 실패한 것은 실제보다 더 후회스러워 보인다. 6.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하는데 돈을 써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행복을 가로막는 보편적이고 강력한 장애물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말 중 가장 강력한 한마디를 다시 반복하겠다.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돈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7. 남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에게 덜 요란해져라. 당신이 가진 물건에 열광하는 것은 당신 자신뿐이다. 당신이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은 차를 보지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질문해보자.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멋진 차, 좋은 시계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인가?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후자일지 모른다. 그런 것들을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자동차 배기량과 번쩍이는 시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친절과 겸손을 통해서다. 8. 저축하라. 그냥 저축하라.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자동차 계약금, 비상시 의료비를 위해 저축하는 것도 훌륭하다. 그러나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정의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저축하는 것도 최고의 이유가 된다. 누구에게나 삶은 놀랄 일들의 연속이다. 특별히 용도를 정해두지 않은 저축은 최악의 순간 당신을 놀라 자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한 대비책이다. 9. 성공을 위한 비용은 기꺼이 지불하라. 가치 있는 것 중에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성공적인 투자에도 비용이 드는 법. 그러나 가장 큰 비용에는 눈에 보이는 가격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불확실성, 의심, 후회는 돈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런 것들은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들을 수수료,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지불할 가치가 있는 가격으로 보아야지 벌금, 피해야 할 처벌로 보아서는 안 된다. 10. 실수의 여지에 항상 대비하라.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 그리고 내가 잘 살기 위해 꼭 일어나야 하는 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당신을 인내하게 만든다. 이러한 인내는 시간이 지나면 복리가 마법을 부리도록 만들어준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실수의 여지에 대비하는 것은 보수적인 방책처럼 보이지만 이 덕분에 파산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값어치는 없을 것이다. 11.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극단적 선택은 피하라.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목표가 바뀌고 욕망이 바뀐다. 따라서 금융과 투자에 관련한 과거의 결정이 극단적이면 극단적일수록 변해가는 당신이 후회할 가능성도 커진다. 12. 리스크를 좋아하라. 사람들의 예측 능력은 형편없다. 또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건은 느닷없이 일어난다. 그러니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좋아하라. 시간이 지나면 제값을 할 것이다. 그러나 파산할 정도의 리스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아예 파산해버리면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 시간이 지나 제값을 할 미래의 리스크를 감수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13. 나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하라. 모든 사람은 목표가 다르고 계획이 다르다. 즉, 나의 게임과 너의 게임은 다르다. 따라서 같은 주식과 채권을 사더라도 이후의 행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부안해동해선 안 된다. 나의 행동이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라. 14. 돈 문제에 있어 각자 의견은 다르다. 혼란을 존중하라.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사람마다 목표와 욕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답은 없다. 오직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 깨닫고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찾길 바랍니다.